의료민영화 저지 번구법 상임 집행위원장이면서 민요총 부위원장 김경자입니다. 네, 오늘은 의료민영화를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다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큐 영상 관련해서 제작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드리면서 기자회견도 연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영상과 함께 시작하면서 바로 일동 묵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온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특별히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없도록 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의료민영화 반대 염원을 담아서 세월호 모든 분들을 애도하면서 일동 묵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일동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료민영화 다큐 영상입니다.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이라고 하는 다큐 영상을 먼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주에 병원 71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영리병원 그룹 헬스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트. 1년 매출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영리병원 그룹에서는 정상 체온의 아기를 열이 있다고 입원시키고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상처가 난 18살 소년도 어김없이 입원시켜버렸다. 모두 비싼 입원비를 받아내려는 행태로 보이는데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의사들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20% 이상을,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을 입원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가차없이 해고당했다는 것. 이 병원은 지금 다른 대형 영리병원 그룹들과 함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불법 사기 행각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미국의 영리병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통 병원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나뉘고 민간병원은 다시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영리병원은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는 게 목표이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도 받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가 이익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형 영리병원의 최대 주주는 대부분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이다. 돈을 굴려 돈을 버는 게 직업이다 보니 환자의 건강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영리병원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게 된 것은 이렇듯 돈을 쫓는 사업가들이 병원 경영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료비가 오늘날과 같이 비싸진 것은 이렇듯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리병원을 허용 발전시켰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병원은 법에 따라 비영리로 운영되도록 규정돼 왔다. 비영리 병원의 경우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만 병원이 낸 수익은 다시 병원 시설이나 인력에 재투자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사업가가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병원 경영에 개입할 수는 없다.
이는 병원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원을 만들었을 때에도 생명공익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 형식으로 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병원 수익도 밖으로 빼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장사를 하고 싶었던 재벌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 조만간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허용해 병원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니까 병원은 비영리로 그대로 두되 자회사만 일반 영리기업처럼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돈 버는 일은 자회사가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병원 매출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허용되는 부대 사업이 진료와 무관하다면, 그러니까 과거처럼 병원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같은 사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환자의 몸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부대 사업으로 허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과연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진료에 임할 수 있을까?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그동안 병원에 눈독을 들이던 투자자들은 드디어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도 하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와 같이 자기 제품을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은 병원과 손을 잡고 자회사를 차릴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의사들에게 자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라고 시킬 것이다. 의사들은 자회사가 만드는 비싼 약, 건강보조식품, 스파치료, 기능성 화장품, 의료용품들을 팔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또한 자회사로부터 MRI 같은 비싼 기계를 납품받게 되면 그 기계값을 뽑기 위해 비싼 검사나 수술을 권장할 수도 있다.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들은 의사 개개인이 올린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비싼 검사나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40-50만 원에 달하는 비싼 MRI 검사, 가급적 피해야 하는 관절 수술, 응급 상황에서만 실시해야 하는 척추 수술,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됐던 갑상선 암 수술까지. 의사보다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비싼 치료비도 억울하지만 각종 후유증과 의료사고의 위험도 심각한 문제이다. 애초 받지 않아도 되었을 무릎 수술 때문에 영구 장애 판정을 받게 된 27살 청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 평생 호르몬제를 먹으며 성대마비나 불면증, 탈모 같은 부작용에 시달려야 하는 환자들. 한 네트워크 치과의 내부 문건에서는 스케일링 중 치아를 건드려 일부러 이를 시리게 하라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듯 돈 때문에 벌어지는 한국 병원의 과잉 진료는 이미 도를 넘어섰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외부 자본이 자회사를 통해 들어오고 부대 사업까지 허용되면 영리화의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은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회사라는 중간 단계를 하나 넣었을 뿐이지
근본 작동 구조는 미국의 영리병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치료비와 부대 비용이 오르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가 해마다 떨어져 전체 의료비의 62%에 불과하다. 앞으로 보장률이 더 떨어진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급기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 보험사들만 쾌재를 부르게 된다. 민간 보험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아쉬울 게 없는 보험사들은 차츰차츰 혜택을 줄이면서 보험료는 인상시킬 것이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이제 보험 가입조차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보험에 들 수 없어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처지. 그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 발표로 기업과 투자자들은 확실히 엄청난 수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병원에 자기 물품을 납품하게 될 의료 관련 업체들은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중대형 병원들도 피말리는 경쟁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몇몇 대형 병원 그룹으로 집중될 것이다. 그 누구보다 그동안 의료 분야에 뛰어들려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이야말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룹을 먹여 살릴 새로운 사업으로 의료 분야를 지목한 이미 의료와 관련된 모든 연관 산업에 진출했고 각급 병원들과의 폭넓은 협력 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영리 자회사가 허용되면 여러 병원들로부터 수익을 뽑아내는 일이 마침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료 산업을 키워서 경제 성장률을 올렸다고 자랑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과 재벌이 벌어들일 엄청난 돈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쓰게 해서 대형 병원과 재벌들만 살찌우는 게 국민이 바라는 성장일 수는 결코 없다.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도 영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전국민 무상의료 서비스 NHS를 민영화시키지는 못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분야이니만큼 함부로 민간 기업의 먹잇감으로 내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내려면 잘못 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 몸이 아프면 그 누구라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세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료 시스템을 위해 우리 모두 의료 영리화의 폐해를 주변에 널리 알려나가자.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영상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길 바라고요. 기자회견을 이어서 바로 할 테니까 참석자분들은 다 이 단상에 올라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다큐를 만들었던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다시피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영리자회사 설립 이런 방식으로 또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정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사실 국민들에게 이걸 이해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다큐 영상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영상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표자들을 최대한 먹여야죠. 네, 자리를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다큐 영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가 작년에 파업을 했을 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철도 전체를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 수서발 KTX에 한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철도 민영화를 도입하려고 했고,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 전체를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적 저항이 대단히 심했고, 저희와 같은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그동안 영리병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투쟁을 통해서 막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철도 민영화처럼 똑같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병원의 자회사, 자법인을 설립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병원의 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부대 수입도 확장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수를 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고민 속에서 이런 다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여는 말씀으로 번국번 우리 상임대표이십니다. 민노총의 신설위원장님이시면서 번국번 상임대표님의 여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모든 생명은 존엄받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배워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가치가 부정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만든 영상은요, 우리들이 배웠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고 진실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의 문제는 인간이 존엄해야 될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봉쇄당하는 정책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평등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 다음에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바로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의 끝없는 탐욕과 거기에 편승한 권력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나가는 일, 어쩌면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류가 책임져야 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이 땅의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료민영화 추진 현황과 번국번의 이후 향후 투쟁계획 발표를 번국번 공동대표이십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연 위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고의 가치임이 더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사후 당일 16일 오후까지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는 동영상이 발표되면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추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 첨부된 걸 참고하시되 세월호 참극이 있은 주간, 그 다음 주간에도
보건복지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하는 시행규칙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가 저희 강력한 항의와 단체들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4월달까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해왔고요. 지금 현재로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 같으나 언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할지 또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할지에 대한 것들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6월 말까지 의료민영화 추진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발표에 맞춰서 저희들의 투쟁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월호 정세와 맞물려서 의료민영화는 무분별한 이 규제 완화로 몰아온 지금의 창국보다 더 큰 우리 국민들이 창극이 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 배포된 의료민영화 추진 현황을 참고해서 보시면서요. 7페이지부터 있는 향후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국본이 함께 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 그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9일 현재 30만 명이 넘었고요. 5월 말까지는 50만 명을 서명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5월 한 달은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보신 영상을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배포를 하면서 여기에 범국민적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을 같이 형성하면서 서명운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5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23일까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발표가 있고 그다음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가이드라인 중단과 시행규칙 계약 중단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농성 기간 중에 지금 가안으로는 5월 22일 정도 잡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선거 초청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말한다. 그래서 민영화 위험사에 이런 과제를 가지고 초청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민영화 저제 본국본뿐만 아니라 KTX 범대위 그리고 2014 지방선거 민생노동정책연대 그리고 4개 학술단체 공동 주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또 국민철도 국민의료 지키기 전국 캠페인을 거의 같은 기간에 진행을 하는데요. 첫 시작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5월 12일 오전 11시에 철도의료 노동자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면서 돈보다 안전 그리고 돈보다 생명 그래서 국민 철도 지키기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일간 전국 각 광역시도 각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주로 캠페인, 그다음 민영화 반대 토론회, 그리고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원탁회의 등등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들이 전국으로 총 모아지면서 아마 5월 24일 날 전체 집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국회에다가 의료민영화 방지법 입법 청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방지법안을 지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 공간이기 때문에 철도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도의료 민영화를 중단하는 정책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정책 협약식은 아마 철도의료 관련 대책이 노동조합별로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아마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성과 그리고 전국 동시다발 선언 캠페인이 쭉 5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3일까지 진행되면요. 5월 24일 날에는 지금 현재로는 4시 서울역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과 안전의 물결
밖에서 행진과 촛불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명 정도의 우리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서요. 의료와 건강을 상징하는 하얀 옷, 백의의 물결, 그리고 철도 안전을 상징하는 주황색 작업복 이런 등등을 좀 입고 철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행진 후에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에 함께 결합하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 촉구하는 것들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을 그리고 정책 변화를 하기 위한 전국 행동을 진행을 하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던 정부 발표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6월 말까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그래서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은 방침대로 진행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희 의료 민영화 저지 번구법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과 우리 번국번의 이후 투쟁 일정에 맞춰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나오도록 색깔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로 일단 먼저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외치면 3번씩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중단하라. 원격 의료 중단하라. 원격 의료 중단하라. 원격 의료 중단하라. 원격 의료 중단하라. 약국법인 중단하라. 약국법인 중단하라. 약국법인 중단하라. 약국법인 중단하라. 네, 반대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정환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사회진보연대 정영석 운영위원장님 두 분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가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지 2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충격적일 만큼 심각한 안전규제의 부재, 해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적과 안전장치 해제, 사고를 참사로 키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처까지 이번 사고를 경험하는 과정은 사회적 트라우마로 불릴 만한 것이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면서 국민의 슬픔과 분노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국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기는커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24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5일 영리자회사 허용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투자 활성화 대책에 명시된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점은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벌 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적 비극을 겪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는 다큐 영상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을 발표한다. 영상에는 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추진하려는 영리 자유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의미와 영향,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재벌 자본의 이해관계,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금부터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선명, 의료민영화 추진에 항의하는 거점 농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캠페인 등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국민적 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산업이라는 허황된 논리에 기댄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재벌 자본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5월 9일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네, 참석자는 별도로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련 단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빠진 데 있으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곳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지부, 직장보험노조, 노동자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노동당, 일산병원 노동조합,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새로 하나 통합진보당 등등이 참여하셨는데 혹시 빠진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구호 딱 2개만 외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의료공성 지켜내자 한번, 그 다음 뒤로 돌아서 한번, 이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공공성 강화하자! 의료공공성 강화하자! 의료공공성 강화하자! 의료공공성 강화하자! 네, 뒤집어서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상영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다큐 영상이 널리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실제로 의료민영화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려내고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는 좋은 다큐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자는 이런 미션을 세우고 글로벌 ICT 리더입니다. 또한 그런 형태로 지금 더 이런 행복 나눔 경영에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런 CSR이나 CSV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SK일 것 같습니다. SK는 어떤 CSV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양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나 이런 걸 팔로우할 수 있는지를 어드바이즈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삼성을 비롯해서 큰 대기업 그룹들은 이 사회공헌 활동, 동반성장 이쪽 활동에 뭐 수천억씩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혁신적이고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이걸 도와주는 게 사회에 더 보탬이 되는 길인가 이런 걸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공헌의 그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단순한 기부에서 출발해서 이거 아직까지도 대정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돈이 남으면 일부 기부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에 좀 직접 참여해서 뭔가 도와서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어떠냐. 또 그런 거를 할 때에는 혁신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SK 경우에 있어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큰 현재와 같은 사회공헌 체계 큰 틀이 만들어졌는데 기업의 미션을 단순하게 주주의 이익 극대화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눈 기업이다. 이런 미션을 세우고 이러한 행복 나눔 경영의 그 원칙으로는 이제 참여, 변화, 상생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과 또 행복한 상생, 행복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본다면 이제까지 동반 성장의 그런 컨셉들은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였다고 본다면 최근 들어 2011년에 그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제 용어를 만들어낸 이 공유가치 창출은 왼쪽에 있는 소셜 밸류라는 동그라미와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밸류라는 동그라미가 만나서 이 접하는 접점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쪽을 극대화해보자라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이 두 동그라미가 완전히 합체가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유가치 창출과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동반 성장이 최근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과의 협력권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과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공유가치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그 얘기인데요. 크게 저희들은 이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도 해봤습니다. 한 16개 정도를 설립을 했고 한 또 60여 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을 기존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을 지원도 해봤고요. 그렇게 하다가 요새 와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 그룹으로서 이 생태계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의미에서 직접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일도 해보고 이걸 위해서 이 카이스트에다가는 사회적 기업 MBA 과정을 2012년부터 만들어서 1기생이 이제 올해 이제 2학년이 되고 2기생을 올해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투자도 해보고 지원도 해주고 또 연구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연구들도 같이 이 협력을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세계로 끌고 나가서 글로벌적인 그 포럼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하고 협력하는 이런 세계적인 유명한 기관은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라든지 아니면 록펠러 재단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그 WEF에 관련되어 있는 그 슈왑 파운데이션 이런 데들과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설립하는 내용들의 대표적인 게 행복한 학교 같은 건데요.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의 4개의 방과 후 그런 수업 관객인데 이거는 현지에 있는 그 지자체와 교육청들과 같이 SK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소위 소셜 파트너와 같이 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같은 경우는 이왕에 있는 이 도시락 텐트를 저희가 간접으로 지원하는 형태이고 행복날에는 특이한 형태고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이 CSV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래는 MRO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소모성 자재를 대행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10년 정도 됐죠. 그걸 저희가 재작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저희가 이 행복 나눔을 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관련한 일들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웹사이트에도 열어서 세상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SE 소셜 엔터프라이즈의 상은 이매진이라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스쿨도 열고 컨테스트도 하고 적정기술 페스티벌도 열고 하면서 엄청난 지원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MBA 과정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릴 이 행복나래라고 이제 원래는 MRO 코리아라는 회사였었는데요. 2012년도가 연매출이 1,500억 정도의 세전이익이 한 12억, 13억 났고요. 작년도에는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기업인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을 했는데 몇 번은 빠꾸를 맞았습니다. 대기업이 무슨 사회적 기업을 오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새로운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돈도 벌고 사회적 기업, 어려운 약자 기업들을 돕는 일이 되니 이게 바로 이 공유가치 창출이다라는 의미에서 설득이 돼서 작년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보통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이익이 나는 것의 3분의 2는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증 조건인데요. 저희는 100% 인증을 하겠다, 다 환원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유통을 대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물품을 생산하는 그 사회적 기업 한 100여 개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 한 60여 개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SK 관계사나 BSK 관계사 한 100개 정도의 우량 판매처에 이걸 유통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자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지원하는 사업, 육성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행복나래 자체가 취약계층의 한 130명, 140명 되는 회사에서 한 15명 정도는 한 자녀 가정, 뭐 한부모 가정 또는 무슨 고령자 이런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취급하는 물품이 20만 정도입니다. 코드네임을 다 합치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플랫폼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 보통은 판로 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물건이 질이 좋은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프로큐먼트 시스템, 이 전자 구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요청 제도를 만들어서 거길 들어오게 되면 아주 쉽게 이 판로를 저희가 소개해 줄 수도 있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 약자 기업들로부터 우선 구매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지원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저희가 직접 고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당연히 2천억이나 되는 회사니까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거는 CSV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 판로를 보장해주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입니다. 뭐 보시면은 뭐 상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머그컵도 있고 옷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러한 종류들의 이 사례를 돕고 있고요. 두 번째는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무슨 특정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이 액션 프로그램 전략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 비전 2020이라는 걸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비전을 다시 셋업을 했습니다. 종전의 비전은 뭐였냐면 글로벌 ICT 리더입니다.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돈 벌기 위한 그런 정신이 비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새로운 가능성의 그러니까 Partner for New Possibility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사회를 향해서 가는 그런 쪽으로 아예 비전조차도 바꿔버려서 전략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크게 내세우는 것이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 그리고 사회와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고요. 행복은 뭐 다 아신 대로 가격이나 품질이나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잘하면 되겠지만 사회화하는 동행이라는 건 사실은 저희들이 시급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신 인프라 회사가 얼마나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는 통신 회사, SK텔레콤이 국내에 5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통신업체이지만은 이제 들어오는 경쟁자들은 다른 나머지 회사들이 아니라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필요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같이 성장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이 프로그램을 만든 행복 동행이 큰 캐치프레이즈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의 스마트화 사업을 돕는 것이었는데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적인 가장 큰 역량은 마케팅 역량이죠. 마케팅 잘하고 있고 또 ICT 솔루션을 몇 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컨설팅도 저희가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이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이 ICT 솔루션과 마케팅을 결합시켜서 그 시장의 니즈에 맞는 성공 사례를 몇 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제1시장의 시범 지원 사례인데요. 이 시장에는 원래 이제 한 상점이 한 130개, 140개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시장인데 98%가 임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죠. 대기업 특히 이 아울렛을 하고 있는 큰 기업들에 밀려가지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마케팅으로 가서 좀 도와준 것은 이제 뭐 이런 프로모션을 좀 많이 일으키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SK가 도와준 것은 고객 DB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수신에 동의를 한 요새 정보 노출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가 수신 동의한 분들의 리스트가 한 3,000명 정도 중곡동에 사시는 분을 찾았습니다. 지금 140개 시장 점포가 있는 상황에서 3,000명은 엄청난 고객이죠.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ICT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솔루션이라는 마이샵이라는 솔루션을 19개 점포에 무료로 깔아주고 또 그거 외에도 한 10개 점포에는 이 띡이라고 부르는 이 스마트폰에 카드 리더기를 붙이면은 간편 결제 솔루션이 됩니다. 특별한 이 POS 기기가 없더라도 또 이동식 무슨 카드 리더기가 비싼 카드 리더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10곳에 점포를 설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제도 편리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고 또 이 마이샵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스마트 전단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소위 전자 찌라시를 뿌려주는 거죠. 대신 뿌려주고 있고 또 스마트 월렛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 상품권에 그 할인할 수 있는 그 쿠폰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실제로 전통시장에 그 참기름을 아리청정이라는 브랜딩까지 해주고 이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1번가 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와주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복나래에 또 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ICT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난 효과를 보시게 되면 매출이 전체 한 10% 정도가 증대한 효과가 있고요. 그럼 SK텔레콤은 처음에는 CSR처럼 시작한 것이지만은 어떤 이득이 있었냐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전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도대체 SK텔레콤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이 키워드를 쳐놓으면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밀접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돕는 회사 그러면 SK텔레콤이 딱 떠오르게끔 돌아다니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회적 가치는 당연히 이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도와줬다는 소위 양극화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는 측면이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고요. 전통시장 자체로도 이 ICT 운영 능력이 늘어났으니 이제는 훨씬 더 앞으로 사업하기가 훨씬 좋아졌고 물론 이제 상품 개발도 잘 됐고 매출도 증대가 됐는데 SK텔레콤의 입장에서 보면은 ICT 솔루션을 만든 거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증을 받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중기청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저희가 같이 지금 컨설팅을 해주면서 전국 시장으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중곡동에 시범 지원을 한 이후로 인천의 신기시장이 두 번째로 작년에 들어왔고요. 지금 한 4군데 전체 부산, 포항 죽도시장, 뭐 전주의 뭐 완산 무슨 시장 해가지고 한 4군데 정도 시장이 다시 시범을 조금 더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은 당연히 이 어려운 사회 양극화를 푸는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얻은 게 장점이 되겠고요. 여기에 소문이 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는 중곡동 일시장을 방문을 했고 이거야말로 바로 창조경제다. 어려운 일을 도울 때 이런 ICT를 붙여주는 것. 이게 바로 융합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중요한 사례로 됐고요. 두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SK텔레콤이 하는 중요한 사업이 소위 브라보 리스타트라고 저희가 보는데요. 베이비 부모 중에서 45세 이상인 베이비 부모들 중에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ICT 기술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일종의 컨테스트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팀을 저희가 모아서 저희가 SK텔레콤의 ICT 역량과 리소스를 들여가지고 이 동반 성장과 창조 경제의 모델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선발이 된 10개 팀에 대해서는 이 창업 지원금과 기술 개발 자금도 주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서는 지분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고요. 그리고 멘토링뿐만 아니라 창업가 케어, 그리고 비즈니스 실행 단계에 있어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뭐 경쟁력 강화하는 그런 문제들, 또 투자 유치 지원, 이런 투자 유치 지원 이런 것들이 바로 CSV가 되는 거죠. 윈윈한 게임이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팀들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1번으로 써 있는 두 개의 그 회사는 이 SK텔레콤이 상품 출시 또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글로벌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 관심 있는 어떤 소위 다국어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들어가서 웹에 가서 찾아냈을 어떤 검색 기능을 하려고 할 때 다국어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건 이미 작년에 일본에 진출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일본의 벤처 캐피탈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기술 지원으로 기술 매출이 한 1억 정도 벌써 난 회사고요. 스마트 짐보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DDR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애들 뛰면서 노는 그거였는데 이거를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2월부터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는 여기는 중국 진출까지 노리고 있고 아마도 한 4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날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 2번에 있는 상황은 SK텔레콤이 특허 출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인 택배 보관함 같은 거는 공공장소에다 설치해 놔서 택배를 저런 장치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시장에서 한번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을까를 검증을 해보고 있고 국내 특급 호텔 같은 데서 설치를 해놓으면 해외 택배, 무인 택배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고요. 이 스마트 스틱이라는 거는 지금 스마트 TV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그런 스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SK텔레콤이 한 수천 개 이상을 지금 벌써 구매를 하기로 된 상황이고요. 밑에 3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SKT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 3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휴대용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런 카메라 이게 프로젝트기죠. 저 천장에 매달리는 걸 생각해 보시면 저거는 야외는 못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들고 나가서 야외 텐트 같은데 야영을 하면서도 중간에 조그만 어떤 다른 흰 장소만 있으면 비춰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뮤지컬도 감상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인데 이걸 더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저희 특허를 제공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실시가 되면 만든 이 회사는 한 50억 정도 금년에 매출이 날 거다. 엄청난 CSV의 대상이 되겠다는 거고요. 뭐 사회적 가치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고 베이비 부모 놀고 있던 분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창업에 고생하셨던 분을 저희가 도와주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창업 생태계도 활발화시킨다.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신규 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한 어떤 매출이 당연히 발생되고 이 특허도 저희가 수행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윈윈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SK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이건 한 3년 전쯤에 SK텔레콤에서 분사해 나온 회사입니다. 이 ICT 계통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상생혁신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실제로 교육도 시키고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완성된 어떤 앱이 있으면은 그걸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경우에 얼마만큼 과금이 일어나고 하는 그 금액과는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상생하고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앱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CSV이고요. 뭐 아이디어, 뭐 교육, 뭐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고요. 사회적 가치도 역시 뭐 일자리 창출이나 뭐 청년들의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되는데 신규 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는 당연히 매출이 나타나는 게 경제적 가치가 될 수 있고 저희 SK 그 플래닛 입장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그 T스토어에서 이미 여기 참여했던 센터에 들어왔던 개발자들이 만든 그 애플리케이션이 누적 다운로드가 벌써 500만 건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앱 개발자들도 돈을 벌고 SK텔레콤은 T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그런 효과를 얻는 그런 의미에서는 CSV의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화학 계열의 주력 회사죠. SK그룹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큰 그린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석유와 화학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제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환경 분야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CSR 활동이 아니라 아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석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환경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저급 석탄을 합성 석유나 합성 천연가스 뭐 이런 것을 전환하는 신기술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 에너지라는 측면이 있고 저희가 이름을 그린콜이라는 프로젝트를 붙여서 이거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지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그 노력이지만 아래에 있는 것은 이왕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를 포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아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린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중국에 가서 팔 수 있을 걸 지금 연구 중에 있고 2015년쯤 되면 아마 상용화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환경도 보존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G가 가지고 있는 에코매지네이션이나 무슨 헬스매지네이션 같은 그런 사업들 돈도 벌면서 이 환경 보호나 이런 의료 또 이런 쪽에서 이 사회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요. SK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이나 이 오염된 부분, 토양 오염 이런 거를 정화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옮겨갈 때 거기 남아있던 부분에 보면은 아무래도 유류도 많이 빠져 있고 중금속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는 정화하는 기술을 가지고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반성장 쪽에서는 저희 SK 종합화학이 이 협력업체와 같이 일을 하면서 만든 이익을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 동반성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나래 같은 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겨난 이익은 50%를 또 돌려줍니다. 이익이 생긴 것을 그렇게 하면서 돌려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성과도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소위 CSV와 동반 성장이 어떤 융합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좋고 상대방에도 좋고 또 사회 전체도 좋아야 이게 진짜 CSV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진짜 공유가치 창출이고 이게 동반 성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